안녕하세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웃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원래부터 저런 밝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불행한 사건을 하나 겪으며 성격이 많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성격 덕에 예전 같았으면 참기 힘들었을 상황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자꾸 웃으면 사람을 만만하게 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런 절 우습게 보고 끝까지 만만하게 휘두르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냥 생판 남이었으면 저도 단호하게 끊어내 버렸을 건데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제 가족, 제 시모였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모에게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린 어떤 형태로 가족이란 이름 아래 지내고 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한 지방 광역시에서 태어나 사랑하는 이 도시에서 쭉 살고 있답니다. 아, 대학은 잠시 다른 지역으로 다녀왔었지만요. 그런 저와 달리 머리가 좋고 똑똑했던 언닌 20살 때 해외로 유학을 떠났었죠. 저보다 한 살 위였던 언닌 그렇게 저보다 머리도 좋았지만 저와 가장 달랐던 건 아주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매사에 조금은 부정적이고 까칠했던 전 항상 웃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언니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무 멋있었던 언니를 하늘은 질투라도 했던 걸까요? 언닌 여전히 유학 중이던 그 해외에서 너무도 젊은 나이 27살 때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한 건물의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 진수가. 어떻게 부모를 두고 자식이 네가 먼저 떠나간단 말이니? 언니를 자랑거리로 여겼던 부모님은 언니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 알아눕기까지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나날이 생기를 잃어가고 웃음을 짓는 법도 잊어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부모님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던 어느 날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죠.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그래서 언니가 내 입장이 됐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언니 나랑 다르게 부모님께 힘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때부터 전 언니처럼 변화하려고 애썼습니다. 물론 진짜 언니처럼 될 수는 없었겠지만 언니를 대신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웃으며 부모님께도 그렇게 밝은 기운을 드리려고 애를 썼죠.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결국 그런 제 노력에 서서히 웃음을 되찾아 가셨어요. 그때를 계기로 그렇게 전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바꾸었습니다. 항상 제 안엔 언니가 함께한다는 마음으로요. 그랬더니 대인관계도 넓어지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전보다 능력을 많이 인정받게 되더라고요. 긍정적 사고가 제 업무 능력도 많이 향상시켰던 거죠. 그렇게 씩씩하게 살다 전 거래처 직원이던 남편과 인연이 되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에 살다 제가 살던 지방 광역시로 취업해 직장살이를 하고 있었다던 남편은 정말 착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무엇보다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알고 어떤 사람과 인연이든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던 진중한 성격이 참 멋져 보였죠. 형수기에게 두 분에 대한 말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인사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혼 인사를 드리러 왔던 제 남편을 저희 부모님은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반면 시골에 사시던 시모는 절 홀대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썩 반겨주지도 않더군요. 사실 미리 남편에게 시댁에 대해 들었던 전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인사를 가긴 했었어요. 사실 우리 가족이 말조심도 잘 못하고 뻔뻔한 면모가 좀 있어.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진 그런 어머니랑 매일같이 다투다가 일찌감치 이혼하셨어. 근데 형이 날이 갈수록 그런 어머니랑 성격이 비슷해지더라. 그 와중에 자기랑 성격이 똑같은 형수님하고 결혼까지 하더라고. 시모와 서울에 살던 시숙과 시숙의 아내인 형님은 셋 모두 성격이 비슷하다더군요. 그리고 시모는 남편이 성인이 된 후
점점 시숙을 남편보다 더 예뻐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닌 나 어렸을 땐 다방을 하셨어. 과거가 아주 화려한 분이었지.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다방집 아들이라고 놀리는데 정말 창피했었어. 그게 어머니가 다방을 하셔서라기보단 어머니가 엄청 드센 분이었거든.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인정도 잘 안 하시고 하루가 멀다 하고 동네 분들이랑 말다툼도 벌이셨었어. 그래서 난 어머니가 창피했던 거야. 남들과 마찰을 계속 일으켰던 시모 행동은 남편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됐다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제발 그러지 좀 마시라고 시모에게 쓴소리를 했던 반면 시숙은 이렇게 시모의 편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얌마, 그래도 우리 어머니인데 너네 맨날 다른 사람들 편만 드냐? 어머니 서운하시겠다. 어머니가 기분 상하셨으면 그러실 수도 있지. 넌 가족보다 남이 먼저냐? 그랬으니 시모가 시숙을 더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모에게 그렇게 아양을 떨던 형님도 시모는 아주 마음에 들어했다고 남편은 말했죠. 그래도 아무리 성격이 남다르다고 한들 나한테 우리 어머니랑 형은 소중한 존재야. 어머니는 어쨌든 다방 일도 다른 굳은 일도 하면서 날 키워주신 분이고 형도 좀 못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릴 적엔 날 많이 챙겨준 유일한 형제니까. 다만 형숙이 넌 그런 나랑 다르니까. 남편을 말꼬리를 흐리며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결혼은 가족과 가족의 만남이었으니 아마 제가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진 않을까 두려워한 것 같았죠. 그래서 저도 시댁 식구들에 대한 걱정이 앞서긴 했는데요. 부딪혀 보지도 않고 걱정하지 말자 싶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을 많이 좋아했고 남편이란 사람에겐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막상 인사드려보니 좀 시큰둥해하긴 했어도 시모와 못 지낼 건 없겠다 싶더라고요. 시숙과 형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뵙게 됐는데 사람들이 살갑진 않아도 저희 부모님께 무례하진 않았기에 전 남편과 무난히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었죠. 저는 결혼 전엔 혼자 살고 계시던 시아버지께도 인사를 드릴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시아버지께선 다른 가족들과 달리 절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답니다. 네 시애미 자리가 그렇게 점잖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규 옆에 있기로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우리 동규 앞으로 정말 잘 부탁한다. 시아버진 점잖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딱 보니 시숙은 시모를 남편인 시아버지를 쏙 빼닮았더라고요. 얼굴도 성격도 말이죠. 비록 시모와 사이가 좋지 않아 결혼식 때 혼주석에 못 앉아주셨지만 시아버진 시댁 식구들 중 유일하게 자신과 연락하며 지내던 남편과 제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전 결혼해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친정에선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지만 우리 힘으로 시작해보고 싶다며 저와 남편은 거절했었죠. 그런 우리에게 친정 부모님은 선물이라며 혼수를 가득 마련해 주셨는데요. 시숙이 결혼할 땐 집값도 많이 보태줬다던 시모는 저희에겐 이불 세트 딱 하나를 해주더라고요. 그넨 친정이 잘 살아서 집값의 반이나 보태줬었다. 그래서 나도 최대한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너흰 네 친정에서 지원 안 받기로 했다며? 혼수만 좀 받아온다길래 나도 이불 세트만 해준 건데 설마 이런 걸로 서운해하고 그런 건 아니지? 그리고 동균 지 형이랑 다르게 워낙 자존심이 세네라 내가 더 도와준다고 해도 받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도 떨떠름해하기보단 주신 것에 감사만 하는 편이 저도 기분 좋을 것 같아 전 생긋 웃으며 시모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선물해 주신 이불 세트 정말 감사하게 쓰겠습니다, 어머님. 은근슬쩍 저와 형님의 친정을 비교하며 절 깎아내리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평소 좀 얄미워하던 남편과 시숙을 자신이 차별 대우했다는 걸 제게 알리고 싶어 했던 걸까요? 시모는 자신의 예상과 제 반응이 달랐던 건지 제 대답에
묘하게 얼굴이 구겨졌어요. 전 그냥 못 본 척 했지만요. 야, 동규야, 이번에 우리 가족여행 갈 때 있지? 미안한데 우리가 요즘에 영어 유치원 보내느라 사정이 좀 빠듯하니까 너희가 우리보다 경비 좀 더 내라.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도 정말 잘해주었고 저와의 사이도 좋았기에 신혼생활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생각보다 더 뻔뻔했던 시댁 식구들만이 절 자꾸 불편하게 만들었죠. 결혼한 첫 해에 형님의 제안으로 우린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와 남편보다 벌이가 더 좋았으면서 시숙과 형님은 우리에게 경비를 더 부담시키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들어보니 결혼 전에도 시숙과 형님이 그런 이기적인 행동을 했었다기에 전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요즘 애들 영어 유치원 비용이 그렇게 비싸다더니 서울 물가가 진짜 엄청난가 봐요. 두 분 벌이도 적지 않으신데 애 유치원 비용 때문에 여행 경비도 빠듯해 하실 정도로요. 정 힘드시면 여행은 그냥 저희만 어머니 모시고 다녀올게요. 네? 아니, 에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도 사정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어서 어머니 몫의 여행 비용만 절반 정도 보태주세요. 왜 저번에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머님이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여행 제안하신 거라고요. 저희도 여유되면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그래도 어머님 위한 일이니까 그 정도는 보태주실 거죠? 이번에도 뻔히 자기들만 손해 안 보려고 그런 말을 한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시조카 영어 유치원은 형님 친정에서 좀 무리해서 보내주는 거라고 이미 다 들었었는데요. 그런 제 말에 시숙도 형님도 당황해 하더군요. 사실 그 여행에선 저희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으로 지원해준 좋은 숙소에 머물기로 했었는데 그걸 형님이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결국 시숙은 생각해보니 조금 무리하면 저희와 똑같이 여행 경비를 댈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바꾸더라고요. 또 형님은 시숙보다 결코 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겪어보니 형님은 상여우 중에 상여우로 같은 며느린 저만 부려먹고 자신은 꼼짝도 하지 않으려던 사람이었죠. 어머님, 어깨가 많이 뭉치셨어요. 어때요? 시원하시죠? 저기, 미안해 동서. 어머님은 아무래도 어깨도 허리도 너무 아파하셔서 음식 못 도우실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어머님 안마해드리느라 지금 당장 돕긴 힘들 것 같은데? 명절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머니 몸이잖아. 이해하지? 그냥 쉬엄쉬엄 해. 천천히 하면 오늘 안엔 다 끝날 거야. 형님이 하는 행동을 보니 시모가 형님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알겠더군요. 형님은 시모 옆에 착 붙어선 시모의 핑계를 대며 명절에도 시모 생신 같은 때도 모든 일을 저와 남편에게만 떠넘기려고 하더라고요. 시숙은 대놓고 방에만 드러누워 있었고요. 형님은 제가 결혼하기 전엔 자기도 많이 힘들었다며 고생은 똑같이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왜? 설마 동서 음식하기 싫어서 나한테 기분 상해하는 거 아니지? 둘째 너 큰애 말처럼 괜히 큰애한테 마음 삐뚤음하게 먹고 있는 거 아니지? 그럼 나한테 혼날 줄 알아. 같은 며느리라도 엄연히 위계 질서가 있는데 고생을 하려거든 둘째 네가 당연히 더 많이 해야지. 시모는 형님이 사다 준 다리 안마기에 다리를 넣고 만족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만 앙칼지게 쏘아붙이더군요. 형님은 시숙의 벌이가 넉넉하고 친정의 도움도 조금씩이나마 받으며 살고 있던 덕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었는데요. 와서 또 일을 하긴 싫으니 대신 시모에게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시모는 그런 형님의 선물과 아양에 완전히 넘어가 무조건 형님 편만 들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괜히 목에 핏대 세우거나 정색해봤자 제 기분만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그냥 남편과 둘이 음식을 전부 해냈어요. 미안해 여보. 당신도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어. 음식은 내가 다 할게.
남편은 그래도 명절이니 조용히 넘어가자며 혼자 음식을 다 감당하려고 했는데요. 전 웃으며 음식은 원래 같이 해야 덜 지루하고 재밌는 거야 하고 말해 주었어요. 대신 음식을 모두 한 뒤 뒷정리엔 손도 대지 않았죠. 동서, 음식은 뒷정리까지가 끝인 거 몰라? 형님 말씀대로 뒷정리까지가 음식의 끝인데 만드는 건 저랑 남편이 다 했으니까 마무리만 형님이 좀 해주세요. 그럼 공평하죠? 결국 형님은 혼자 엄청나게 투덜거리다 방에서 자던 시수까지 발로 차서 깨우더군요. 결국 뒷정리는 모두 두 사람이 끝내야 했고요. 일부러 제가 더 너저분하게 늘어나 정리하는데 두 사람은 꽤나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턴 요령은 좀 피울지언정 저와 남편에게만 일을 다 떠맡기지 못하더라고요. 한편 시숙과 형님을 좋아했던 시모는 그런 제 행동들이 굉장히 못마땅했었나 봅니다. 시모는 그런절 점점 더 대놓고 구박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 생일날 웬일로 시모가 제게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다며 절 시댁으로 부르더군요. 왜? 멸치 싫으냐? 저번에 너 멸치 잘 먹는 것 같아서 미역국도 멸치로 끓여봤는데 싫어? 이 시애미가 끓여준 건데도? 그리고 난 안 먹을 거다. 난 요즘 속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가보니 식탁엔 미역국과 밥, 김치만 덜렁 놓여 있더라고요. 분명 형님 생일 땐 시모가 소고기도 구워주고 잡채도 만들어서 진수성찬을 차려줬었거든요. 심지어 형님 때처럼 소고기 미역국도 아니고 황태 미역국 같은 것도 아닌 시모는 멸치 미역국을 끓여놨더라고요. 누가 봐도 확실히 절 골탕 먹이려고 한 시모 행동에 남편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전 그런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어요. 그리곤 가장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죠. 음식은 다 정성인데 며느리 생일상 차려준 시어머니께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내일 저희 가족끼리 한우로 외식하려고 했는데 혹시 오늘 어머님이 소고기 같은 거 구워주시면 내일 한우 맛이 덜 느껴질 것 같아서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런 우리 마음을 딱 알아주셨네요. 너, 너희들끼리 한우 먹으려고 했다고? 아이, 그럼 난 어머님 속이 좀 안 좋으시다면서요. 근데 한우 먹으러 저희 지역까지 오시려고요? 괜찮으시겠어요? 한우는 다음에 같이 먹고 이번엔 그냥 집에서 푹 쉬세요. 몸 안 좋으실 때 무리하셨다간 더 큰 병 나요. 사실 한우를 먹을 계획 같은 건 없었는데요. 저도 좀 기분이 상해 일부러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곤 일부러 더 맛있게 멸치 미역국을 먹었는데 그게 또 맛은 썩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싹 비우고 전 다음 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외식을 즐겼죠. 또 한 번은 시모 생신이라 시댁에 갔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게 빨랫거리를 하나를 안겨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전부 다 손빨래를 하라는 겁니다. 형님과 시숙은 뒤에서 그런절 슬슬 비웃고 있었고요. 예전에 저 같았으면 그쯤엔 화가 나서 다 뒤집어 엎고 나왔을 건데요. 그렇게 화를 내면 오히려 시모가 좋아할 것 같아 그러기 싫더라고요. 제가 지는 것 같아 더 웃으며 그 상황을 이겨내고 싶었고요. 어머니, 진짜 이 사람한테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 그래도 제 어머니라고 여기 와주는 건데 어머니 때문에 제가 이 사람 얼굴 볼 낯이 없어요. 여보, 괜찮아. 당신은 애들 보고 있어. 제가 흔쾌히 빨래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자 시모는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하지만 전 화장실에서 5분도 머물지 않았어요. 아! 아우, 내 허리. 저는 대충 빨래하는 척하며 볼 일도 보고 고양이 세수도 했습니다. 그리곤 괴성을 지르며 남편을 불렀죠. 다치지도 않은 허리를 삐끗한 척하면서요. 여보, 괜찮아? 얼른 병원 가자. 남편이 심호를 원망하며 절 업어 차에 태우더군요.
그리곤 당황스럽게 짝이 없어 보이는 시모를 뒤로하고 저와 아이들을 태워 차를 출발시켜버렸죠. 그게 제 꾀병인 걸 안 남편은 차라리 잘했다며 너털 웃음을 짓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제 허리가 다쳤다는 핑계로 얼마 뒤 명절엔 시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댁 식구들의 심수를 정면 돌파하며 지내긴 했지만 저도 사람인데 기분이 안 상했겠어요? 그래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하늘에 있는 언니의 목까지 자식 노릇을 하겠다며 노력해주던 남편을 봐서 저도 시댁 식구들에게 가족 노릇을 했던 거예요. 어차피 절 위해 최대한 시댁 가는 일을 피하려던 남편 덕에 시댁에 그렇게 자주 가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럭저럭 참을만 했었죠. 어쩌다 한 번씩 뵙던 시아버지께서 잘해주시던 것이 위로가 되기도 했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한 지 7년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저와 남편은 계속 전세살이 중이었는데요. 새로 이사갈 좀 더 넓은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다던 저와 남편의 말을 듣고 친정아빠가 감사한 제안을 해주시더군요. 방 3개짜리로 이사하고 싶다고? 네, 우리 아들, 딸도 이제 6살, 5살인데 슬슬 각자 방은 하나씩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그럼 형수가 이 아빠가 돈 보태줄 거니까 이참에 전세살인 그만두고 한 30평 정도 되는 아파트를 아예 사는 건 어떠냐? 시모는 저희 친정 형편이 별로인 줄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저희 부모님께선 모아둔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으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고 검소하게 살아오셨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그런 부모님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간곡하게 오히려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주는 것도 큰 기쁨이니 그렇게 너무 거절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앞으로 애들 잘 키우려면 안정적인 집이 무엇보다 절실해질 텐데 애들 생각해서라도 그냥 받아줘.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우린 결국 감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전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30평대 아파트를 구해 이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사 다음 날 저희 집을 둘러보러 오신 친정 부모님께 남편은 머리 숙여 이렇게 말했었죠.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이렇게 두 분께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제가 이 돈 갚겠습니다. 이 집은 저희 집이 아니라 장인 장모님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살게요. 그 아파트엔 우리의 돈도 들어갔지만 사실상 두 분이 사주신 거나 다름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우선 집 정리를 제대로 마친 뒤 시모도 한 번은 집으로 초대하려고 했거든요. 시모가 저희가 이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엄청 저희 집에 와보고 싶어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사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어느 날 시모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다짜고짜 저희 지역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저는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으니 데리러 나오라는 시모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우선 시모를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어머님, 말씀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저희 집 정리도 다 안 됐는데요. 뭐 내가 있다고 정리를 못하니? 그리고 내가 내 자식 집 오는데 뭐 사사건건 연락하고 와야 돼? 그냥 내키면 오는 거지. 근데 집이 정말 좋구나. 지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데라 그런지 아주 깔끔하고 멋져. 시골에 있는 우리 집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구나. 나도 여기서 살고 싶다 얘. 정말 당황스럽더군요. 시모는 저희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니 은근슬쩍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수가 형님만 좋아하던 분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죠. 우선 시간이 그리 이르지 않았기에 저와 남편은 시모를 하룻밤 저희 집에 재워드렸어요. 안방을 내어드리자니 아직 새로 산 침대도 도착하지 않았고 애들 방을 먼저 정리하느라 저희 방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짐이 한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선 큰애인 아들 방으로 시모를 모셨는데요. 1시간쯤 뒤 쾅쾅거리는 소리에 저와 남편은 얼른 밖으로 나와봤어요. 너희 헬미 놀리냐? 당장 이 문 안 열어? 싫어요.
저 할머니랑 안 잘 거예요. 맨날 우리 엄마 괴롭힌 할머니 저 싫어요. 어머님, 왜 나와 계세요? 그리고 애가 방문은 왜 잠근 거예요? 네, 참 기가 막혀서 원.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내내 애가 하도 꼼지락거리고 날 침대 밖으로 떠밀길래 불편해서 야단 좀 쳤더니만 애가 갑자기 나한테 화장실 좀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다. 그래 놓고 내가 방 밖으로 나오자마자 자기 혼자 방으로 쏙 들어가선 저렇게 문을 잠그지 뭐냐. 애가 왜 이렇게 못됐어? 저희 애들은 사실 시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좋아했지만 자꾸 절 못사게 굴던 자신들의 할머니는 싫어했던 거죠. 고성이 오가진 않았다지만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애들도 다 눈치가 있었던 거죠. 시모와 자기 불편했던 아들은 잔꾀를 써서 시모를 방 밖으로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전 우선 아들을 엄하게 불러냈어요. 아들은 제 꾸짖음에 사과를 하긴 했지만 시모와는 자기도 싫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 모습에 어른답지 못하게도 시모는 성질을 빽 부렸고요. 그리곤 이번엔 저희 딸과 자겠다고 말했는데 그런 시모의 말에 이번엔 딸이 서럽게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에, 싫어요. 저 할머니랑 안 잘 거예요. 할머니 무섭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 할머니 집에 가라고 해요. 우리 집에 왜 왔어요, 할머니? 가요, 빨리. 아니, 진짜 애들이 다 왜 이래? 됐다. 난 거실에서 자면 된다. 애미야, 거실에 요 깔아다오. 거실이 제일 널찍해 보여서 난 처음부터 거실에서 자고 싶었어. 자존심이 상했는지 시모는 신경질을 내며 거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시모는 거실에서 주무셨는데요. 그게 또 내심 불만이었는지 다음날 시모는 자꾸 제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시모는 여전히 저희 집에 있었는데 자꾸만 제게 이것저것 다 시키려고 들더라고요. 넌 시애미가 왔는데 휴가라도 쓰고 밥 챙겨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출근을 하니? 빨리 밥 좀 내와라. 배가죽이 아주 등가죽이 달라붙겠어. 그리고 넌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집 청소도 제대로 안 하니? 나 밥 먹을 동안 넌 청소부터 좀 해.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시모는 절 막 형님과 비교까지 해댔습니다. 넌 어째 네 형님의 반의 반만큼도 못하니? 네 형님이었으면 시엠이 왔다고 하루 종일 진수성찬을 차려줬을 거다. 형님은 지난달부터 일 그만두셨다면서요. 회사 상사랑 말다툼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시겠지만 전 아니잖아요. 아유, 아무튼 내가 보니까 넌 너무 며느리로서의 자각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아예 네 옆에 찰싹 붙어서 며느리 도리가 뭔지 확실히 좀 알려줘야겠다. 네? 옆에서요? 아유, 그래. 난 앞으로도 어제처럼 거실에서 자도 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나 모시고 살면서 효분으로 좀 해라. 난 삼시세끼 다 챙겨 먹는 거 알지? 이제 집도 있겠다. 집 살 돈도 안 모아도 되는데 일도 그만두고 내가 언제까지 그 시골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야 되니? 자식이 둘씩이나 있는데. 기가 막히게도 시모는 제게 일까지 그만두고 자신을 모시라고 성하였어요. 그리고 슬쩍 제 눈치를 보는 것이 아, 시모는 처음부터 이 집에 눌러살 작정으로 온 거구나 싶더라고요. 전 기가 차기도 하고 정말 궁금하기도 해서 물었어요. 근데 어머님, 원래 어머님은 저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왜 아주버님네 안 가시고 여기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설마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어머님 집으로 오지 말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제 말이 시모의 전곡을 찌른 모양이었어요. 제 말에 시모는 얼굴이 급격히 달아올랐죠. 그리곤 더듬더듬 대답을 하더군요. 그건, 그래, 그랬다. 내가 이젠 서울에서 같이 살고 싶다고 몇 번 말했더니 글쎄 걔네가 뭘 하는지 아니? 자기들은 불편해서 누구 모시거나 그런 거 못한다더라. 그 뒤부터 내 전화도 슬슬 피하더라고.
내가 지들 집값도 보태주고 그렇게 예뻐해줬는데 어떻게 그 애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러니까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어머님한테 선을 그었으니까 뻥 대신 닭으로 저희한테 이러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자식인데 뻥이고 닭이고가 어딨어. 그래도 너, 네 형님이 나한테 이런저런 선물로 효도 많이 했던 거 알지? 이제 너희 차례야. 어디 억지로 내보내봐라. 내가 나가나. 니들은 앞으로 나 무조건 모시고 살아야 돼. 알았어? 그래요? 뭐 그럼 편할 대로 하세요. 제가 보기엔 조만간 후회할 것 같으시지만요. 그러니까 형님과 시숙은 시모가 계속 같이 살자고 할까봐 아예 시모를 자신들의 집으로 오지도 못하게 했다더군요. 그리고 시모의 연락도 잘 받지도 않고 시모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자 시모는 그제야 혼자 외롭고 싶지 않아 저와 남편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침 저희가 친정 부모님 도움으로 집까지 샀으니까요. 저희가 쫓아낸다고 한들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시모를 제가 힘으로 끌어낸다고 한들 누가 제게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애초에 그건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꺼려지는 짓이었기에 저는 꾀를 쓰기로 했어요. 시모를 자기 발로 나가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한 거죠. 한 번도 제게 고맙다, 고생했다 소리도 없던 시모를 모시고 살긴 싫었거든요. 전 호구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늦게 야근을 마치고 들어온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하지만 난 어머니 모시고 살 자신 없어. 당신도 알지? 어머님이 그동안 날 얼마나 못 살게 구셨는지. 그래서 내가 꾀를 좀 쓸까 해. 당신 뜻대로 해. 난 그저 당신한테 미안할 따름이지. 그래도 그동안 당신이 우리 어머니랑 최대한 얼굴 안 붉히려고 노력해준 거 다 아는데. 진짜 어머니 때문에 창피해서 돌아가시겠다. 난 그동안 웃으면서 내가 만만한 사람 아니라는 걸 어머니께 확실히 보여드렸다고 생각했어. 근데 어머님은 언제든 웃어 보이는 내가 오히려 만만하셨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신 거겠지? 평소에 형님 눈치 살살 보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웃는 낯이 얼마나 질리는 건지 내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그날 밤부터 제 프로젝트는 시작됐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9시, 10시면 잠에 드는 거 아시죠? 저는 밤 10시부터 시모가 누워있던 거실에서 TV를 켜고 하하호호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어요. 웃긴 예능 프로를 틀어둔 채로요. 어머님, 저거 보셨어요? 진짜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내 배꼽이야. 예, 잠 좀 자자. 나 졸리다. 끊이지 않던 제 웃음소리에 시모는 귀를 막으며 괴로워하더군요. 피곤했는지 제게 큰 소리도 못 내면서요. 그렇게 1시간 뒤 이번엔 전 시끄러운 가요를 틀기 시작했어요. 예, 너 진짜 안 자니? 저 지금부턴 음악 꼭 듣고 자야 돼요. 시모는 질린다는 표정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랑곳하지 않고 음악을 즐겼죠. 또 그로부터 1시간 뒤인 12시에 시모는 아예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와선 제게 애원하듯이 묻더라고요. 예, 너 이젠 잘 거지? 아니요. 좀 출출한데요? 배달 좀 시켜 먹어야겠어요. 뭐? 이 시간에 배달? 네. 전 출출하면 잠이 잘 안 와서 꼭 야식을 먹어줘야 돼요. 야식 먹으면서 영화나 봐야겠다. 액션 영화 볼까? 아니, 공포 영화? 어머님도 같이 드실래요? 아유, 안 먹는다. 아유, 졸려. 전 그렇게 야무지게 2시 정도까지 야식을 먹으며 영화를 봤습니다. 어차피 다음날은 토요일이라 출근도 안 해도 됐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 시모는 소리를 빽 지르더군요. 너 야식도 다 먹었는데 언제까지 안 잘 거야? 내일 출근도 안 하는데 뭐 어때서요? 그럼 언제 자게? 다 먹었으니까 소화시켜야죠.
저희 집 거실엔 실내 자전거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전 실내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은 신나게 해야 한다며 다른 집에 피해가 안 갈 정도의 선에서 최대한 크게 볼륨을 높여 음악도 틀고 말이죠. 핫둘, 핫둘. 역시 운동은 야밤에 하는 운동이 최고죠. 아이고, 예, 예. 이 시간에 무슨 자전거냐? 제발 잠 좀 자자. 저는 4시가 다 돼서야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몽사몽이던 남편은 언뜻언뜻 다 들었다며 오히려 제게 고생했다고 말해주었죠. 그런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다음 날에도 제 프로젝트는 계속됐어요. 다음 날 남편은 저더러 좀 쉬라며 애들을 데리고 혼자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마음 편히 제 계획을 펼쳐보라는 뜻 같더라고요. 그날 전 해가 아주 중천에 뜰 때까지 늘어지게 잠을 잤는데요. 결국 참지 못하고 시모는 절 마구 흔들어 깨우더군요. 잠을 제대로 못 자 잔뜩 파리해진 낯빛으로요. 너 언제 일어날 거야? 나 배고파.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다고. 얼른 일어나서 밥 차려라. 아, 어머님이 차려 드세요. 저희 집은 원래 먹고 싶은 사람이 차려 먹거든요. 주말이잖아요. 뭐? 아휴, 아니 얘, 쌀이 하나도 없잖아. 난 밥 먹을 때 무조건 쌀밥 있어야 되는 거 몰라? 아, 맞다. 사다 놓는 걸 깜빡했네요. 거기 냉장고에 빵 있거든요. 빵 드세요. 아니면 어머님이 마트 가서 쌀 직접 사다 밥해 드시던가요. 사실 전 전날 새벽 일부러 쌀을 숨겨뒀습니다. 시모의 식성을 알고 일부러 머리를 썼던 거죠. 배가 많이 고프긴 고팠는지 결국 시모는 빵을 꺼내 몇 입 먹어보더군요. 저도 슬슬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는데 시모는 영 입맛에 맞지 않았는지 먹던 빵을 싱크대로 던져버리더라고요. 에이, 짜증나. 안 먹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직접 가서 쌀 사온다. 사와. 그렇게 자기 발로 집에서 나간 시모는 정말 적은 양의 쌀을 사들고 돌아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모 보란 듯이 숨겨뒀던 곳에서 쌀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어머, 쌀이 여기 있었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니까요. 이걸로 밥 해 드세요. 야, 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에이, 아니에요. 깜빡깜빡하는 게 제 단점이라니까요. 앞으로 같이 살 가족끼리 이 정도 흠은 못 본 적 이해해 주세요. 냉장고에 소고기 있는데 그거 구워드릴까요? 소고기라는 말에 시모는 눈을 반짝하더군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냉장고 깊숙이 넣어뒀던 소고기를 꺼내 보이며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드시기 전에 돈 내세요. 돈? 아니, 무슨 돈? 이제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실 거라면서요. 손님도 아닌데 그럼 마땅히 생활비를 내셔야죠. 그 소고기도 다 저희 생활비로 산 거니까요. 저랑 남편도 평소에 똑같이 생활비 걷어서 생활하거든요. 지금 이 시애미한테 생활비를 받겠다 이거야? 살림은 현실인데 그 정도 주셔야 저희도 어머님을 모시죠. 고기 안 드실 거면 김치 꺼내드리고요. 그거랑 밥이랑 드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내 팔자야. 우선 이거라도 받아라. 제발 밥 좀 먹자. 시몬은 울상을 지으며 자신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주더군요. 저는 그 돈을 받고 웃으며 시모에게 고기를 구워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엔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아이들과 다 같이 먹으려 고등어를 굽고 김치찌개를 끓였는데요. 저는 또 시모에게 돈을 내라고 말했어요. 아까 5만 원 줬잖아. 아까 그게 한우였거든요. 되게 비싼 거요. 거기다가 김치까지 공짜로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녁값은 또 따로죠. 나 지금 현금 가지고 있는 거 없어. 너 자꾸 먹는 걸로 치사하게 이럴 거야? 전에 형님 앞에선 삼겹살 잔뜩 쌓아주시고 저한테 콩자반 내미셨던 거 누구셨죠?
형님한 소고기 미역국 끓여주고 저한테 멸치 미역국 끓여주신 것도 어머님이셨죠? 아이, 제가 그걸 뭐 담아뒀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제가 특별히 외상으로 드릴 테니까 다음엔 돈 2배로 내셔야 돼요. 아이, 손님도 아니고 가족인데 생활비는 또 공평하게 내야죠. 저도 솔직히 누굴 막 그렇게까지 약 올리거나 골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도 당한 게 있다 보니 그 우라가 생각보다 많이 쌓였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덤덤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을 쳐다보던 시모의 얼굴은 쳐다도 보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9시쯤 활용점정으로 이번엔 저희 친정엄마께서 찾아오셨어요. 제게 시모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리 딸을 무시하는 사돈에게 작은 복수라도 해주고 싶다며 엄마가 직접 엄마 발로 오셨던 거죠. 밥은 먹었고 나 차나 좀 줄래? 네, 과일도 좀 드릴게요, 어머님. 어머님도 드실 거예요? 아이, 그럼 특별히 그것까지도 외상으로 달아둘게요. 예, 왜 나한테만 돈을 받아? 그럼 안 사돈은? 저희 엄만 손님이고 어머님 이 집에서 같이 살 식구잖아요. 엄연히 다르죠. 자신과 친정엄마를 다르게 대하자 시모는 더욱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와 엄만 그런 시모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얘 형수가 내가 이번에 친구한테 들은 얘긴데 걔네 딸 시어머니란 사람이 그렇게 뻔뻔하단다 글쎄. 해준 건 하나도 없으면서 맨날 자기를 모시고 살라 아니면 시집살이 시켜버리겠다. 이것저것 요구만 그렇게 한다는 거야. 어머어머, 진짜요? 너무 뻔뻔하다. 그 시어머니라는 분,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죠. 그러게. 장모님 친구분이 따님 걱정에 속이 많이 상하셨겠어요. 저희 남편 또한 옆에서 슬쩍 저와 엄마의 말을 거들더라고요. 점점 얼굴이 붉어지던 시모는 참다 못해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사돈, 그거 지금 저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예? 아닌데요. 왜요? 사돈이 우리 딸한테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엄만 두 눈을 부릅뜨고 시모에게 대꾸하시더군요. 자기도 자신의 행동이 부끄러운 건 알았던 건지 시모는 차마 더 말을 못하고 입을 꾹 다물어 버렸죠. 결국 시모는 다음날 새벽까지 저희 집에서 자신의 발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첫 차를 타려 그렇게 일찍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현관문 닫히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거실에 나가보고 난 뒤 시모가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잠시 뒤 시모에게서 이런 문자가 왔더군요. 나 집에 간다. 더럽고 치사해서 너희랑 안 살아. 너나 엿먹이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네 마음 잘 알았다. 며느리라는 것들이 하나같이다. 어?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사람 먹는 걸로 서럽게 만들고 눈치 주고 잠도 못 자게 하고 2번 다시 너희 집에 안 와. 그래서 제가 후회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 제가 늘 웃고 있지만 그렇다고 무시해도 된다거나 우스운 사람은 아니라는 걸 이렇게 한 번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전 애들 아빠 생각해서라도 어머니가 더 이상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지 않아요. 고부 사이에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법인데 앞으로는 어머님도 제게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그럼 조심히 가세요. 저는 그런 시모에게 진심을 눌러 담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댁만 아니면 100점, 아니 200점짜리 남편이던 제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모와 인연을 끊는 일까진 생기지 않길 바랬으니 시모에게 확실히 선을 그은 거죠. 잠에서 깬 남편도 시모와 제 문자 내용을 보더니 절 꼭 안아주더라고요. 그런 치사한 짓들까지 하게 할 만큼 당신 힘들게 해서 미안해. 만약 이랬는데도 어머니가 당신한테 함부로 하시면 그땐 그냥 우리 어머니 보지 말고 살자. 나한텐 당신이랑 애들이 가장 우선이니까. 이후 다행히 시모는 더 이상 절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절 못마땅해 하면서도 제 눈치를 보긴 보더라고요. 그래도 전 이후로도 시모에게 도리는 다 하면서 살았어요. 제 남편을 위해서이기도 했고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서서방 부모님이니까 그래도 도리는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게 다 너희 애들한테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전 생일이나 명절엔 여전히 용돈도 챙겨드리고 명절에도 음식이든 뭐든 제 할 도리는 다 했답니다. 시모가 제게 쌀쌀맞게 굴더라도 웃는 얼굴을 잃지 않고서요. 반면 시모에게 진즉 선을 그었던 시숙과 형님은 그 뒤론 시모에게 거의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시모가 불편해지니 시댁에 올 필요성도 못 느꼈던 거예요. 심지어 두 사람은 여행 간다며 어쩔 때 명절에도 시댁에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시간이 3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시모의 자식과 며느리들을 대하는 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답니다. 고얀 것들, 그것들은 자식도 며느리도 아니야. 세상에 어떤 자식이 부모를 단물만 쏙 빼먹고 필요 없어지니까 버리니? 내가 나중에 남은 유산도 걔네한텐 더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난 다 둘째랑 동규 너희한테만 줄 거다. 그거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들으면 기겁하시겠네요. 돈을 그렇게나 좋아하는 분들인데. 내 알바냐? 사람은 자고로 오래 봐야 진가를 아는 법이라고? 내가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날 시어머니 대접하고 계속 챙겨준 둘째 너만한 애가 없더구나. 날 진짜로 생각해서 쓴소리도 아끼지 않는 동규도 지 형보다 100배는 더 나은 애야. 내가 말이야, 원래 이런 말 잘 못하는데 둘째 너한텐 한 번은 꼭 말해주고 싶었다. 저기 날 계속 시애미 취급해줘서 고맙고 전엔 저기 미안했다. 시모는 이젠 형님과 시숙 욕을 그렇게 하며 저와 남편에겐 참 잘해주신답니다. 상반된 자식 내외 행동을 보고 뒤늦게 시모도 깨달은 바가 있으셨던 거죠. 전 그래도 한 번씩 형님과 시숙을 마주칠 일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어느 날엔 형님이 제게 이렇게 비꼬더군요. 동선 참 속도 없어. 어머님한텐 전에 그렇게 무실 당해놓고 계속 며느리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전 속이 없는데 형님하고 아주버님은 염치가 좀 없으신 것 같네요. 짐승도 잘해주는 애는 안 있는다는데 어쩜 어머니께 받을 것만 쏙 받고 지금은 기본 도리도 안 하고 사세요? 아주버님도 형님도 그러면 벌 받아요. 세상엔 아무리 뻔뻔해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법이라고요. 하지만 본전도 못 찾고 형님과 시숙은 똥 씹은 표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에휴, 두 사람은 대체 언제 처리들을 하나 하는 마음으로 혀를 끌끌 찼죠. 한편 저희 시아버지께선 얼마 전 재혼을 하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기 곁을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과 여생을 함께 살아가고 싶다면서요. 2번 정도 뵀던 시아버지와 재혼한 그분은 심성이 참 곱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아드님과 남편분을 고작 40살에 잃고 쭉 혼자 살아오셨다는데 그 뒤론 유기견 보호소에서 노견들을 데려다 돌보며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씨 고운 분과 함께 오래도록 혼자셨던 시아버지가 앞으로 쭉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길 저도 남편도 진심으로 빌어드렸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언니에 대한 그리움에 내심 힘들어하던 친정 부모님은 얼마 전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서서방이랑 우리 손주들 보면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얻고 산다. 아무래도 서서방은 하늘에서 네 언니가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이 아닐까 싶구나. 그런 부모님의 말씀처럼 여전히 제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도 저희 부모님께도 다시 없을 천사 같은 사람이랍니다. 전 그런 남편과의 소중한 결실인 아이들에게 앞으로도 좋은 아내이자 엄마로서 살아가려고 해요. 자식들이 인생의 전부이신 저희 부모님께도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아주 많이 효도하면서요. 앞으로 제 삶에 또 어떤 곤란한 일이 닥쳐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전 지금까지와 같이 늘 긍정적으로 웃으며
세상을 살아나갈 생각이에요. 그럼 풀리지 않을 것만 같던 아득한 일도 불편한 관계도 언젠간 조금씩 풀어져 나가리라 믿으면서 말이죠. 마치 저와 시모와의 관계처럼요. 이렇게 사연을 써보니 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준 언니가 오늘따라 정말 많이 보고 싶어지네요. 여러분, 저는 남편과 아이들 외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시숙과 형님까지 모두와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족들 중엔 감사하고 죄송하기만 한 분들도 있고 또 떠올리기만 해도 도리질이 절로 처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좋아도 내 가족, 미워도 또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이상 가족은 가족이란 이름 아래 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법이더라고요. 상처는 언젠가 아물고 원망은 또 언젠가 희미해지니까요. 그렇기에 전 가족이란 이름으로 고운 정이든 미운 정이든 이왕 맺어진 인연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또 살아가려고 합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결국 그게 가족이니까요. 부디 앞으로는 가족들 모두 최소한의 선만은 잘 지키며 그렇게 무던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움을 다스리며 각자의 속도로 가족을 잘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단,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끊어낼 줄 아는 용기 또한 스스로에게 허락해 주면서요. 서서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환절기엔 또 감기가 기승이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 건강이 우선이니 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